그 다음에 이제 제 3절이죠. 여러분 그 98쪽인데요. 자, 부동산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다 그랬는데 이 탄력성도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보시면 자, 부동산 수요 탄력성이란 자, 부동산 수요 변화 요인인 가격이나 소득 관련제 가격 변화 또는 인구 변동 등이 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숫자를 표시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거래원의 정성적이라 그랬어요. 정량적이라 그랬어요. 이제 량적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양을 따졌다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뭐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부동산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그런 걸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 대한에다가 동그라미 하죠.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그랬는데 이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을 흔히 영어로는 이제 elasticity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demand D를 붙이면 보통 수요 가격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D 대신 이제 플라이스 P를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기호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럴 때 자, 우리말에서 뭐뭐의 가격에 대한 할 때 이 대한이라는 거는 분모를 얘기한다 그랬죠. 분모.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여러 개의 공식을 공짜로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잘 써먹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DTI다, 뭐 DSR이다, 뭐 LTV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써먹을 예정이니까. 그래서 뭐뭐에 대한 그러면 항상 분모다. 그럼 얘는 분모가 뭐란 말이냐? 분모가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분자가 누구냐? 뭐뭐에 대한할 때 얘가 분모라 그랬으니까 분자가 앞에 있는 놈 A예요. 수요 량의 변화 비율이다. 그래서 다른 탄력성 예컨대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다른 재화 타재화에 대한 탄력성도 있어요. 그런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탄력성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가격이나 뭐 다른 것들이 변화할 때 뭐 얼마나 수요량이 바뀌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소득에 대한 거라고요, 가격에 대한 거라고요. 가격에 그렇죠. 그럴 때 자 뭐뭐에 대한이라는 게 정말 분모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런 걸로 이야기를 드렸죠. 수익률은 이제 수익의 비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이론에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수익률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투하자본에 대한 순서득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제 투하자본이 어디 분자에 있느냐 분모에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투하자본에 대한 그랬으니까 그게 분자겠어요 분모겠어요? 그렇죠. 투하자본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다시 말해서 1억 투자해 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수익의 비율이 몇 프로냐? 10%이다. 백분율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 공식 몰라도 다 알죠. 제가 1억 투자해가지고 1,000 벌면 몇 프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10%요 이렇게 대답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식은 투하자본에 대한 뭐뭐에 대한 할 때 얘가 바로 분모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구조가 뭐뭐에 대한 그러면 뭐라고요? 분모. 뭐뭐 대비 뭐뭐 당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분모다. 분모.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건데, 예컨대 가격이 10% 정도 하락해요. 그러면 수요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줄일까요? 늘릴까요? 늘리겠죠,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수요량을 몽땅 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몽땅 늘리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늘리는 걸 뭐라 그러느냐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 그래가지고 옷이 1m는 늘어나가지고 사람은 저기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옷은 뭐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안 늘어나요.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사람이 끌려오더라. 그러면 그건 탄력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입으신 거는 탄력일까요? 비탄력일까요? 그렇죠. 비탄력이죠. 그죠. 그런, 예? 지금 쓰고 계신 모자는 탄력이죠. 혹시라도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혹시 졸던 분이 계시면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안 좋으셨어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안 좋으시니까 이제 그냥 맨 앞에 계신 분한테 여쭤본 거예요. 혹시 왕언니 아닌가요? 왕언니는 책임이 커요. 왕언니가 공부를 이제 잘하시면 이제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요. 왕언니가 조금만 좀 숙기가 있으시면 노래를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시면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이제 별거 없는데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10%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자. 이 10% 하락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원래 그냥 1,000원짜리였던 물건인데 10% 깎았으니까 9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1,000원에서 100원 깎아준 거니까 몇 프로 내려간 거예요? 10%. 그렇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또 뭐냐.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100개를 사던 사람이 가격이 10% 좀 내려갔다 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갔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150개를 사겠다고 난리다. 그러면은 가격은 달랑 100원 10%만 내렸는데 얘는 100개에서 절반을 내렸으니까 몇 프로가 늘어난 거죠? 50%.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탄력성은 계산 하나 많아. 요거 10, 요거 50이니까 10분의 50이죠. 그래서 이런 걸 5라고 할 것이고, 이처럼 탄력성 1보다 클 때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가격을 10% 내렸다라고 치자. 10%?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격을 10% 내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자 반응이 없어요. 원래 100개를 소비하던 사람이 가격 내렸다고요? 뭐 그럼 어쩔 건데요? 그러더니 102개만 산다. 그럼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2%. 그러면 탄력성 계산하면 10분의 2니까 얼마가 될까요? 0.2인가요? 그렇죠.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됐죠. 0.2. 이건 탄력성이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1보다 작더라. 이럴 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비탄력적이다 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죠. 가격이 10% 내려갔다고요? 그러면 나도 딱 10%만 더 살게요. 이렇게. 그래서 10%만 더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 원래 100개에서 110개까지만 늘리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건 탄력성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10분의 10이니까 얼마죠? 1. 이처럼 탄력성이 1일 때를 우리는 기준이다 라고 해서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1은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근데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단위 탄력이에요. 그럼 단위 거리면은 몇 킬로일까요? 단위 거리 1km. 이해하셨나요? 단위 면적당 그러면 1제곱미터. 이해하신 거죠? 항상 단위라는 건 1을 이야기하는 거 1.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단위 거리당 뭐 그런 거 잘 나와요. 입시론에서. 뭐 공법에서 많이 나오겠지. 뭐 단위 면적당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탄력성의 의미가 뭐냐 그 이야기인데 보세요. 똑같이 가격을 10% 변화했는데 어떨 때는 수요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어떨 때는 조금밖에 안 늘린다 그 이야기죠. 이와 같이 수요량이 확 늘어날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탄력. 조금 늘어날 때는 비탄력.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냐 둔한 사람이냐의 문제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탄력성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리할게요. 조금 더 어렵게 정리할 텐데, 공식을 여러분이 복잡하게 쓰지 않으려면, 그 옆에 있는 번분수를 안 쓰려면, 번분수는 이제 네 칸으로 된 거 이야기예요. 그걸 안 쓰려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번분수를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아까 분모가 뭐라 그랬죠? 분모?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가격 몇 원이라 그랬어요? 변화 비율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분에 가격이 얼마나 되고 변화 분이 얼마예요? 100원. 100원. 이런 거를 우리는 1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비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이다. 그 이야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혜량 쪽 가볼까요? 원래 수혜량이 몇 개냐? 100개. 100개. 그러니까 수혜량의 변동분이 몇 개냐? 50. 그래서 수혜량의 변화 비율은 50%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써야 된다고요? 말고 그냥 비율만 찾아낼 줄 알면 된다고요? 비율. 반드시 비율로 하셔야 돼. 비율. 몇 프로냐? 응? 원래 가격에서 뭐 몇 원 변해. 그런 거는 복잡해서 안 되고. 비율. 네, 비율.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정확하게 제가 숫자로 5냐, 0.2냐 이렇게 따졌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정량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런 거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죠. 뭐 정량적. 그래서 요거는 이제 qualitative analysis라고 정량적 분석, 양적 분석이라 그러고, 이거는요 크다 작다만 알지 량을 이게 뭐 5인지 4인지 3인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정성적 분석이라 그래요. 정성적.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질적 분석이다. 또는 정성적이다. quantitative analysis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탄력성을 할 때는 대충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량적 분석이다. 19회 때 이게 나왔죠, 영어가. 왜 이런 걸 내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미친 거다. 내가 볼 때. 어? 미치지 않고서 저런 걸 낼 리가 있느냐. 저거는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이 석사 박사 논문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양적 논문을 좋아해요. 저는 통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무조건. 근데 이빨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빨로. 법률 쪽은 대부분 논문이 이거예요. 법률 쪽은 뭐 숫자가 나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걔는 통계도 모르니까, 법을 했던 친구들은 잘 몰라, 통계를. 그러니까 걔는 이빨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로 풀었어요. 저는 이제 이빨 싫어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숫자야, 그냥.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주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박사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놈이 나이가 이제 올해 시운은 넘었어요. 어쨌든 시운은 넘었는데 큰 실수할 뻔했네. 근데 이제 자식이 이제 막 사업하면서 박사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 죽겠다. 그래서 누가 너보고 하라냐? 나처럼 그만둬. 석사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걔는 이제 한참 쉬었다가 또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잘 쓰는 게 그 성질, 정성적 분석이에요. 걔는 뭐 숫자 이런 거는 숫자만 보면은 토해. 걔는.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 그 다시 간단하게 개념 한번 보고 그러고 공식 볼게요. 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부동산 수혜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측정하는 척도 이런 걸 수의 가격 탄력성이란다.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거기서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수의 가격 탄력성의 계산 그래가지고 기억번의 미분값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미분값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점탄력성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점탄력성이에요. 호탄력성, 평균 탄력성은 잘 안 하고. 그래서 니은번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언제 신경 쓸 거냐? 막판에. 어차피 안 나오니까 한 번 딱 이야기할 거야, 한 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 공식 보니까 그거 하기 싫죠, 그거. 예.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 풀 때 한 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제가. 예. 그럴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은 위의 공식 보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혜량의 변화율
유리다. 그거를 그 옆에처럼 이렇게 4개로 쪼갤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죠? 예, 뭐 원래 가격이 안돼. 기준 가격이 원래 가격이에요. 됐고, 가격 앞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뭐냐? 항상 수익 탄력성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감소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증가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수요 법칙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5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니까 불편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려고 앞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절편을 쓰면 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절편을 썼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마이너스 불편하니까 놔두겠다고요? 떼버리겠다고요? 떼버리겠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셔서 여러분은 그 99쪽에 수요 탄력성 계산의 이해 그런 거를 막 안 읽어봐야 될까요? 좀 집에서 읽어보면서 풀어봐야 될까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안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풀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꼭 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복습을 열심히 하진 않는데 하자 그러면은 하실 분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격 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에 따른 탄력성 크기하고 의미 그랬는데 용어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제 11, 1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는 그냥 편의상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꼭 기억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너무 갖지는 마시고요. 뭐 수요곡선이 이렇게 이제 수평이나 수직일 때도 있고 보통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럴 때 그 수요곡선이 이와 같이 수직일 때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탄력성이 제로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용어죠, 용어. 예, 그래프의 모양이 아니고요. 요거는 탄력성이 무한대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울기가 완만한 놈, 가파른 놈이 있는데 가파른 쪽은 탄력성이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이고요. 이쪽 완만한 거는 탄력성이 1보다 커서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탄력.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일 때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걸 직각삼곡선이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단위 탄력이라고 그랬으니까 탄력성이 1이겠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탄력. 1보다 작다. 그럴 때는 비탄력이지요. 그럼 1보다 너무너무 커가지고 무한히 크다. 그냥 탄력이요? 완전히 탄력이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1보다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제로. 정확한 의미는 이제 무한소인데, 무한히 작아지는 건데, 그러면 0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비탄력이요? 완전히 비탄력이요? 완전히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용어라는 게 별거 없다. 단위 탄력 1을 기준으로 크다 그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아주 크다 그러면 완전 탄력, 아주 작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탄력성이 제로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다. 용어는 아셔야 된다. 1보다 작을 때가 비탄력, 1일 때가 단위 탄력,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히 크다 그러면 완전 탄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래프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1쪽이 오니까 가로 3번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기업의 총 수입과의 관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이야기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맨 밑에 표 있죠. 표를 외워버리는 게 현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탄력성과 총 수입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우리가 11, 12월 달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필요 없어요. 증명이라는 게 뭐 쓸데없이 현학
탄력적이죠. 좀 잘난 체 하는 거지 그게.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일 때 순서 조금 바꿀게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작아서 비탄력일 때 이렇게요. 그러면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천천히 하자 그 이야기인데, 여기 가격이 하락할 때 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떨 때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이 총수익을 증가시키는 건지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전략이 유리한 건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무조건 가격을 내리거나 올려야 된다고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탄력성에 따라. 그래서 이제 제가 권했던 거는 아직 여기까지 설명이 안 됐지만 뭐 어차피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단히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부동산은 대체제가 없어서.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아직 설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냥 비탄력이라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럴 때 부동산은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들이 에이 열받아 그러고 이사비 200만 원 쓰면서 확 이사 가버릴까요? 뭐 10만 원 올린다 한들 그냥 더 내버리고 말까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총수입 감소율 증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이쪽 외워도 돼요.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인하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다. 왜냐? 항상 반대거든요. 증가의 반대가 감소, 감소의 반대가 증가, 증가의 반대는 다시 감소, 감소의 반대는 뭐라고요? 증가. 그래서 이렇게 시계가 돌듯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 그러고요. 반대로 돌아가는 걸 반시계 방향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든 항상 반대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기억을 안 해도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총수입이 변화가 없어요. 일정 불변이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시험에 안 내죠. 탄력성이 1일 때 왜 이러지 오늘? 탄력성이 단위 탄력일 때. 아까 이야기는 단위 탄력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럴 때는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탄력적일 때 하고 비탄력일 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는데, 가능하면 이쪽 써먹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여기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조금 유리하죠. 일반 경제학에서는 뭐 여기 유리하지만. 그래서 증명이 필요 있느냐 없죠. 그런데 증명 한번 해보자. 하죠 뭐. 여기 아까 탄력성이 5인 거 있잖아요. 요건 아까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10% 내렸더니 수혜량이 100개에서 150개로 50%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그 이야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얻는 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린 것만큼은 손해예요, 손해. 왜? 덜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수요자가 원래는 100개만 사갔는데 이번에는 100개요, 150개요? 150개. 뭐 더 팔아먹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요,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니까 전체적으로 총수익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나머지도 똑같은 모형으로 다 분석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증명 필요 없다. 외우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맛배기로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가격을 하락하면 총수입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 잡았네 이분은. 네, 좋아요. 조금 더. 탄력성이 제로일 때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왜 그럴까요? 탄력성이 무한대인 거는 1보다 작은 거예요, 1보다 큰 거예요? 같아요 이거. 무한의 증가. 어쨌든 증가예요 이거. 이거는 0은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안 나와 이거. 나오면은 그냥 크다 작다로 가면 돼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외우냐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책을 기준으로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을 때 딱 두 줄만 기억하면 된다. 그런데 세 줄은 뭐 기본서니까 써놓은 거다. 폼 좀 잡아야 되니까. 뭐 두 줄만 쓰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결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 탄력성 공급자의 총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임대부동산의 임대 수입은 그 상품에 대한 가격에 시장 수요량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임대부동산의 임대 수입은 그 재화의 임대료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수요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총수입을 구할 때는 그 나중에 좀 써먹긴 할 텐데 총수입은 별거 없고요. 가격하고 량을 곱하면 돼요.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 몇 개 팔았냐? 100개. 이 사람의 총수입이 얼마냐?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계산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뭐 그렇게 이제 풀어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못 맞춰도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때가 써먹기로 하고요. 넘어가셔가지고 가로 4번에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여러분 그 이제 좀 어려운데 우리가 12월 달에 제가 망설이다가 몇 개를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게 이제 1, 2월 달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뭐 몇 개 말씀드렸으니까 탄력성의 이 결정 요인은요. 한 4가지, 3가지 정도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요의 탄력성은요.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뭐 요거는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체재가 가장 많은 게 콜라 같은 거죠. 콜라, 사이다, 환타, 오란시, 뭐 또 뭐 써니텐도 있나요? 써니텐도 있고 뭐 옛날에 우리 때 많이 먹었던 암바사도 있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나 이거? 보리 음료도 있고 뭐 맥콜 뭐 이런 거. 좋아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싹 다 500원인데 콜라의 가격만 제가 10% 내려볼게요. 얼마나 내리면은 10%가 내려가느냐? 원래 500원이었던 게 450원까지 내리면 500원에 대해서 50원 내렸으니까 몇 프로 내린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 퍼센트에 대한 생각 잘해야 돼요. 여기다가 500원에서 450원으로 내렸다 그랬더니 10%로 안 쓰고 50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큰일 난다. 탄력성 계산은 그래서 다 틀리는 거니까. 퍼센트다, 퍼센트. 원이 아니고.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뭐 거의 다 이해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0월 27일인가 8일인가 아무튼 그때 잘하면 돼. 8일인가요? 넷째 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10%가 하락했다. 그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느느냐 그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콜라를 사던 사람은 100개를 사다가 가격 좀 내려갔다고 105개를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5%가 늘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제가 사이다를 사러 갔어요. 사이다를 한 5개 살려고 갔는데 옆에 보니까 콜라가 가격이 싸요. 그러면 꼭 사이다를 살까요? 콜라를 5개를 살까요? 그러면 5% 또 늘었네? 그 다음에 환타 사러 가던 사람도 똑같이 5개를 또 사. 그럼 몇 프로 늘었어요? 이렇게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5%씩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결국 10%, 20%, A라 계산 편하게 하나 더 하자. 30%. 그러면 10분의 30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탄력성은 3이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없다면 10분의 5에 불과하니까 비탄력인데 이래보다 작으니까 10분의 5는 0.5니까 이해하셨어요? 대체재가 많아지면 비탄력이요? 탄력이요? 탄력. 그렇죠. 이거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군요. 왜냐하면 기왕 예를 쓰면서 시간 다 버렸으니까 요거는 10분의 30이니까 3이 돼서 탄력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만일 대체재가 없다면 요만큼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얘는 10분의 5가 되니까 0.5다.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탄력이요 비탄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뭐 처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이해를 잘 하시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에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 당연한데 용도가 아주 여러 가지인 게 있다. 그러면 만약 가격이 내려간다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수요가 감소할까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요? 폭발적으로 그렇죠. 또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용도가 다양할수록 전환이 잘 되는 건데 이렇게 바꿔 쓴다는 것도 사실은 용도 전환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용도적 대체.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용도 전환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잘 될수록 많이 대체가 되고 용도를 많이 바꿀 거니까 비탄력이요, 탄력이요? 탄력.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간에 따라서 단기에는 비탄력적이고 장기에는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대체제가 아무리 많아봐라 시간을 별로 안 줘. 시간. 가격은 10% 콜라 가격이 10% 내려갔는데 시간을 안 줬더니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요. 뭐 가격이 내려갔는지 말았는지. 그럼 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때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한 두 달간 계속 가격 내려갔다고 막 광고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콜라의 수요량이 확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탄력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 변화를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주면 당연히 탄력적이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한다. 그럼 조금 어려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반제와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둘 중에는 누가 더 탄력이고 누가 더 비탄력이냐라는 거는 뭐 안 봐도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이거는 탄력, 이거는 비탄력. 아까 비탄력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네. 그래서 왜 부동산이 비탄력이냐 그러면 대체제가 없어서.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이 다른 말로 비대체성이죠. 부동산을 대체할 게 있다고 없다고요? 땅을 뭘 가지고 대체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 뭐 오늘 갈비탕 먹으러 왔더니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돼요. 뭐 순댓국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대체할 게 많아, 동산은. 근데 부동산은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인데 없으니까 비탄력이다 그 이야기.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용과 상업용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훨씬 더 탄력적이고 어떤 게 더 비탄력이냐 찍어보세요. 뭐예요? 주거용은 보다 비탄력, 상업용은 이보다는 약간 탄력적인데요. 이유가 뭐냐? 용도 전환의 문제 때문이에요. 용도 전환. 예컨대 빤한 이야기인데 값이 싼 주거용을 야 너 허가해줄게 상가로 바꿔가지고 돈 좀 벌어라. 그럼 누구라도 바꾸지. 예? 그런데 비싼 상가를 가지고 야 너 허가해줄 테니까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손에 좀 봐버려라. 이러면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그러니까 주거용은 용도전환이 어렵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쉽다, 용도전환이. 그러니까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탄력이고. 상업용은 용도전환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탄력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내가 틀렸네, 이거. 네?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선생님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너무 열심히 했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 102쪽이 맨 밑에죠. 동그라미 2번에 대체제 유용성과 탄력성을 했는데 부동산의 경우 대체제가 거의 없는 편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용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있어서 대체제 유용성이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죠. 용도전환 용이성과 탄력성을 했는데 자 부동산의 경우 어느 종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용도의 부동산은 용도전환을 통해서 대체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용도전환이 용이하다는 대체지가 많다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 종류별로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수요에 대해서는 비탄력이요, 탄력이요, 탄력.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재화의 분류 범위 됐는데, 자, 부동산 수요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재화, 동산에 비해서는 비탄력적이나, 아까 했죠, 그죠? 종류별로 세분하면 보다 탄력적이 되기도 하는데, 왜 세분하면 탄력적이 되느냐? 용도전환이 쉬워지니까. 종류로 쪼개면 용도전환이 어렵다고요? 쉬워진다고요? 쉬워져서 그 이야기예요. 대체로 아까 이제 그게 제가 아까 잘못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죠.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상가 같은 것보다는 비탄력이요, 탄력이요, 탄력.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보다 대체재가 많고 또 용도 전환이 쉽기 때문에 싼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기간의 장단과 탄력성이다 그랬는데, 부동산 수요에 대한 기간이 짧으면 탄력성이 작고 기간이 길면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에는 비탄력, 장기에는 탄력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천천히 봐도 되니까 우선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 그 가로 5번에 자, 부동산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인데 요거는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개념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라 그랬으니까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그랬으니까 분모가 뭐가 될까요? 수요량이요, 소득이요? 소득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자, 예컨대 아까 이거는 뭐 용어는 봤는데 정상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놈이다 그랬죠. 우등제 또는 상급제로 한다. 어떨 때 정상이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해야 정상이에요? 증가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열등제는 뭐예요? 열등제. 이거는 비정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건 열등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둘 다 플러스니까 탄력성이 0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0보다 커야지.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클 때를 우리가 정상제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방금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열등제는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감소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탄력성이 0보다 클까요? 0보다 작을까요? 그런 걸 열등제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기억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해도 되니까 놔두시고 아직 외우지 말고 뭐 책에 있지만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개념. 개념은 뭐냐? 여기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자, 가로 5번에 자, 부동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죠. 동그라미 1번에 소득의 변화에 대한 부동산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 걸 측정한 척도가 소득 탄력성이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에 대한, 소득의 변화에 따른, 그랬으니까 분모가 소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동그라미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해서 가격 대신 뭘 쓴 것밖에 없냐? 소득.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정상제, 뭐 중간제, 열등제 뭐 이렇게 박스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그러면 정상제, 마이너스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요. 열등제 뭐 그랬는데 아직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교차 탄력성은 지금은 너무 어렵고요. 다음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자 106쪽으로 가셔가지고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요거는 뭐 우리가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집 한번 보세요. 문제집인데
문제집 6쪽 6쪽 한번 보시면 몇 개 안 돼요. 금방 하니까. 여러분 이제 짝수할 때죠 지금. 2번에 자 주택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닌 거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주택 매수자의 수다. 매수자가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수요자. 그러니까 수요 영향을 주겠죠. 매수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에 생산기술 또는 요소 가격 그랬는데 그건 수요를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2번이 틀렸네. 2번. 예. 그다음에 3번에 대체재 가격은 아까 영향을 준다 그랬죠. 보완재 가격과 마찬가지예요. 이 타재와의 가격이었죠. 그다음에 5번에 시장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예컨대 정부 정책이 앞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 것 같다. 수요 감소율 증가요? 증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부동산 4번. 네, 4번 보시면 4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거랬는데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에 아파트 가격 변화를 했는데 가격은 당해자의 가격은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렇죠. 그게 틀렸죠. 이거 저번에 이야기 많이 했던 건데요. 이게 시험에서는 몇 차례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뺐는데 약간 양을 더 빼려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할 때 여기는 뭐가 바뀔 때냐? 가격. 여기는 가격이 바뀔 때요. 가격 이외의 변수예요. 이외의 변수죠. 예컨대 가격 이외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변동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가 보완재나 대체재 같은 타재화의 가격 같은 게 바뀔 때 그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는 이 수요량 가격이 바뀔 때는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만 움직였잖아요. 곡선 위에서만. 그런데 가격 말고 다른 게 바뀔 때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그럴 때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면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왼쪽으로 간다면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그렇죠. 자, 그럴 때 수요의 변화 요인은요.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한 4개, 5개 써놨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요자의 수가 증가한다. 수요자 아까 매수자의 수. 그러면 수요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제가 우리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 들어섰다.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율 증가요? 증가. 공원이 들어왔다. 감소율 증가요? 증가. 예쁜 아가씨가 이사 왔다. 증가요? 감소요? 여자 입장에서는 열받으니까 감소. 남자 입장에서는 증가.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수히 많다 그 얘기예요. 제가 다 쓸 수 없으니까 안 썼을 뿐이지. 그런데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거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가격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지. 그거 묻는 거예요. 다음 중 수요의 변동 요인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가격을 찾는 가격. 당해자의 가격. 이해하신 거죠? 예, 좋아요. 아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라든가 소득이나 선호도라든가 기대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기대감 이런 건 다 수요 변동 요인인데 아파트 당해자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죠. 그다음에 이제 5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봤고요. 5번도 거기 오른쪽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 아파트의 가격.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그거. 당해자의 가격. 그 다음에 6번에 주택시장 분석에서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거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유량의 공급량 그랬죠. 일정 시점. 그러면 그게 유량이에요? 틀렸어요. 저량이죠. 틀렸죠. 이번에 주택 저량의 수요량을 했는데 일정 시점 좋아요.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것, 보유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량 맞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수요 맞네요.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저량의 수요. 3번에 자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랬는데 일정 기간 그러면은 그거는 유량이죠. 그 다음에 뒤에 존재하는 양은 그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에요. 공급.
만들어준 거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그랬는데 일정 기간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한다는 건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급이 아니고 수요. 예. 5번 주택 유량의 소유량을 했는데 일정 기간 그러면 유량이죠. 근데 시장에 존재하는 건 만들어준 거라 그런 이야기니까 수요가 아니고 공급.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옳은 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다음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과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보면 1, 2, 3, 4 그래가지고 막 나열돼 있잖아요. 와, 이런 거 쉬울까 어려울까 이거? 아니 전반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많이 써놓으면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런 문제예요. 다 몰라도 돼. 볼래요? 기업번의 지대 수입은 뭐예요? 유량. 니은번의 실물 자산 그럼 뭐예요? 그럼 두 개만 알고 답이 나오나 보자고. 4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 왜? 기억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중에서 4번 3번 빼고 1, 2, 3 중에서 니은번이 들어가 있는 건 1번 2번 뿐이네. 3번도 답이 안 되네.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쉽다고요. 다 몰라도 답이 나와요. 이제 그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 이제 리을밖에 없어. 리을만 볼게요. 아파트의 생산량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유량.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다 보죠. 대부분의 도시 인구수는 저량이죠. 아파트 생산량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 신규니까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소득 그러면 일정 기간이죠, 이거? 유량. 그 다음에 주택의 재고 그럼 뭐요? 저량.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런 문제는 쉬워요. 절대 쫄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렵죠. 옳은 게 뭐 유량과 저량이 몇 개냐 또는 옳은 게 몇 개냐 그러면 골 때려요. 그러나 개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풀어서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됐고 10번이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제가 이렇게 푸는 요령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예. 10번에 다음 부동산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아니한 것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순위 향상, 대체재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그런데 보니까 다 수요 증가네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체재 가격 상승이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 상승은 분석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대체재 가격 상승같이 분석이 필요한 거는 뒤로 미루는 게 좋아요. 일단은 1번은 유보. 왜냐? 대체재 가격 상승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푸는 거야. 다른 데서 명확한 틀린 게 나오면 그게 답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설명이니까 해볼게요. 자, 콜라 사이다이다. 그럴 때 Y제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랬다. 그럴 때 X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X제는 그 수요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그러면 대체재는 반대로 소비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저는 그 수요가 증가. 증가 요인이 맞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태도는 일본에서 앞에는 다 봤다. 그럼 싹 다 지워버리고 대체재 가격 상승 모르겠다. 그럼 거기만 밑줄 그어놓고 물음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따 시간 날 때 분석하게. 그렇게 야가야 돼. 안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2번 공법상 규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고금리, 주가 상승, 대체 투자 대상의 호경기 같은 것들은 수요 감소 요인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앞에 공법 규제 감소,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감소, 이자가 비싸면 감소.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갈 거니까 부동산 쪽에는 수요 증가요 감소요? 감소. 그게 다른 말로 대체 투자 대상의 호경기예요. 우리가 대체 투자 대상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밖에 없는데 주식이 호경기라면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이요? 주식이요? 그럼 부동산 수요는 감소지 뭐.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네. 3번에 자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하면 부동산의 공급이 변화하여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는데 그거 옳은 이야기죠.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 곡선 상에서 변화이고 가격 이외의 것이 변화했으니까 곡선 자체가 좋아요. 4번에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그건 아주 틀렸죠. 가격이 변한다면 공급량이 변하고 그럴 때는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곡선 상의 이동이죠. 그래서 자체가 아니고 곡선 상입니다. 5번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죠. 그 다음에 12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초과 공급이라는 이야기는 공급이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하락하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량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게 일정 기간의 량이니까 유량인데 스탁이에요 플로우예요. 그래서 스탁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답이 2번 3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공급자는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4번 부동산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완전 비탄력에 가깝죠. 5번에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화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는 부동산 수요의 변화다. 그 용이 아니고 수요. 오타가 좀 있네 보니까.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곡선 자체가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 틀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와 이거는 너무 빠른데 이걸 설명해야 되나 싶은데요.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그냥 비탄력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그것도 틀렸다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야. 그럼 완전 짜가 빠졌잖아요. 그럼 야 이것도 틀린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개론은 늘 그 지문 안에서 상대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2번은 봤더니 그건 말도 안 되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4번은 어쨌든 뭐 비탄력 뭐 그쪽 집안인데 이 새끼는 남의 집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답이 2번에다가 이야기해요. 이해하신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이 쌓여야 고득점이 나와요. 공부도 많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고득점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죠. 문제를 뭐 11월 달부터 푸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학원이에요. 예, 그래서 죽겠습니다. 자, 얼른 밥 먹으러 가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반드시 합격하셔서 나중에 소주를 한잔 하시든 그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